진실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오후엔 경남 양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PK 지역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대선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이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님 지금 맡은 직책이 선대위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셨는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약간 비밀 일정도 있습니까? 그거 되게 다 비밀 일정입니다. 예. 인재위원회가 위원장만 있고요. 예. 부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예. 다 거의 뭐 비공개 일정들이었고. 그러시군요. 이제 사람 만나는 거죠, 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후보 직속에 네. 특임 단이라고 해가 특임 소통단이라고 해갖고 당의 5선, 4선, 5선, 6선 중진들 중에 예. 특별한 선대위 직책 안 맡은 분들이 후보를 대신해 갖고 네. 외부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도층 인사들이죠. 뭐 종교계, 기업, 또 학계. 뭐 이런 분들 만나고 다니는데 저도 또 오늘도 두 분 또 만났었고. 그래요? 그냥 바쁩니다. 그냥. 네. 깜짝 놀랄 만한 영입 인사 있습니까? 그 특임 소통단에서는 예. 이재명 후보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지향하는 정책과 가치가 어떤 건지 네. 이런 것 좀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인재영입 관련해서는 뭐 이게 후보한테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합니다. 자, 오늘 내일 이재명 후보 동선 오전에 제주였고 오후엔 경남 양산, 내일 김해 봉화 이제 유세 펼치고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는 좀 고전했던 곳이 부산 경남이잖아요. 네, 예. 지금 공식 선거운동 한 절반 소화하고 어떻게 분위기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영남권의 네. 현장의 민주당 운동원들이라든가 또는 제가 언론계 분들에게 좀 전화를 해보면은 네. 조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3년 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졌다. 네. 이재명 후보를 뭐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분도 좀 적어졌고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지역위원장들은 되게 굉장히 좋아졌다고 좀 고무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었어? 경북 출신이었어? 그다음 몰랐던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 오해가 좀씩 벗겨지고 있는 것 같고요. 누구지? 과연 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지지율도 상당 정도 오를 걸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발생했던 아까 뭐 인재위원장이신가 직접적인 업무하고는 관련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예. 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민주당 선대위 직책까지 받아서 합류했다가 이제 철회됐습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김대남 영입은 실수다. 문책 검토도 이제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큰 선거 치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긴 해요. 예, 근데 뭐 김대남 대통령실 행정관 네. 또는 비서관 직무대행 좀 했더라고요. 네네. 이분이 뭐 그렇게 거물 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선대위에서 본부장급은 그 지도부에서 선대위 지도부에서 이렇게 검증을 좀 하지만 네. 되게 부본부장 이하는 선대본부장 책임하에 임명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부본부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선대본부장이나 또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추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본인들도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정확한 검증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네. 일종의 좀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프닝이다. 네. 예. 자, 정성호 의원님 최근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민주당 영입이 있었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그 전에는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윤여준, 강금실, 정은경 선대위원장들 그리고 뭐 김상욱 의원, 허은하 전 대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는 게 어떤 하나의 일사불란한 체제에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선대위원장들이 좀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개별 접촉을 합니까? 뭐 영입 과정에 있어서는 개별 의원들이 예. 가까운 분들 이렇게 통해 그런 위주로요? 접촉한
경우가 많고요. 네네. 다만 이번에 김상호, 김영남, 허은하 네. 다 그 보수 정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제가 상당히 좀 오래전에 한 번씩 뵀습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책과 가치가 어떤 건지, 과연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네.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제일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저에게 만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책 노선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해소시켜줬죠. 네네. 그리고 고민하신 다음에 또 지도부에서 또 지도부와 다시 만나갖고 영입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제 이해가 바르다면 지금 정성호 의원님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의 영입에 있어서는 역할을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했습니다. 많이 하셨군요. 근데 여튼 저도 그 오프닝 멘트에서 네. 정성호 의원님을 설명하면서 네. 이제 인터뷰가 있을 거다 2부에서 그러면서 원조 친명, 친명 좌장이라는 이 네. 사자성어를 두 번 읊었습니다. 네, 제가. 네. 그래서 여튼 그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의중이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거를 누구보다 이제 잘 아시는 우리 정성호 의원님인데, 정성호 의원님 보시기에 김상옥, 허은하 이런 분들 영입이 대선에 어떤 얼마간의 임팩트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뭐 민주당이 예. 국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국민의힘이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든가 또 파면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완전한 그 단절, 네.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을 잃은 보수가 있거든요. 또 합리적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 김상옥 의원이나 또는 김영남 전 의원이나 또 허은하 전 의원들도 합리적인 보수 또는 어떤 중도 개혁적인 보수 이런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강한 보수와 민주당 함께 가야 대선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국민 통합에 있어서 네. 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뒤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앞쪽으로 좀 끌어당겨 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다큐 영화 관람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1호 선거운동원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네네네.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2.3 내란으로 인해 갖고 지난 4월 4일 날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당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국민들 앞에 국가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조기 대선을 만든 주범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세요. 좀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이 파면의 가장 큰 원인 중 본인이 내란의 동기로서 부정선거를 주장했었는데 그거 전혀 아니라는 게 다 이미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헌재 판결로서 근거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선거를 갖다 정당화하는, 부정선거를 또 강변하는 그런 영화를 갖다 관람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본인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지금 재판도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부하였던 군 지휘관들이 국회에 출두해갖고 대통령이 군인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했다고 지시를 했다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재판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선고도 지금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 극우 아스팔트 보수들을 다시 결집해갖고 뭔가 본인의 그 안위를 도모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분석도 저는 하세요. 네네. 그래서 뭐 결국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우 강경 세력뿐이다. 그분들 어떻게든 다시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고선 왜 저러고 다니는지 저는 뭐 그 여야를 넘어서 아니면 이게 정당을 넘어서 정파를 넘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적 혼란 상태, 위기 사태를 만들어낸 그 범인 아닙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좀 자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대선에서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는 매우 적절치 못하다 그런 네네.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요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저께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을 뽑는 거지 배우자를 뽑는 겁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지난 3년 동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의혹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뭐 명품백 수수했다든가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뭐 관여했다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외국에 외유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명태균 씨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단 한마디도 못하고 나서 지금 뭘 검증하겠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에서 배우자를 검증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뽑는 거예요. 배우자 뽑는 게 아니라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인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 뭐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후보는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들. 이건 뭐 장난하자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부실함을 갖다가 감추는 의제 전환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웃기는 얘기고요. 정말 후보자 김문수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그의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고 그게 후보자 토론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날인 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뭐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뭐 영부인의 검증 방안을 뭐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 어쨌든 간에 지금 예.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우리가 관계를 끊었다. 이런 면에서 득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또 명태균 씨 재판을 통해 갖고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권진법사더니 또 여러 가지 이런 무속인들의 어떤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지금 와서 거의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이 사과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네. 네. 그거는 그 선거 어떤 추세나 이렇게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판세 좀 여쭤볼게요. 선거가 이제 딱 중반 반환점 막 돌라 그러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라서는 좀 간극이 다르기도 네네. 하고 그런데 네네.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많이 그 파트에서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지금 판세라든지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네네. 국회의원 선거 7번이나 치러봤는데 예, 예. 끝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끝나야 그래요? 끝난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판세를 보고 분석해갖고 하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특히 선대위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 네. 선거 책임자들이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우리가 수습하겠다고 호소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우세하다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네. 또 저희가 국민들이 보기에 오만하다. 민주당이 좀 자만하고 있다. 또 다 된 것처럼 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한순간에 민심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초지일관 겸손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그런 비전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호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간절하고 절박한 쪽이 이긴다. 겸손한 쪽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디 앞서간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징계까지 얘기하고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건 엄살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야 된다고 보시는 실제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정치인들은 늘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국민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저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네. 좀 겸손하게 해야 되겠죠. 그건 저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향후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이번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어떤 상황이 되든 권력을 얻든 잃든 계속돼야 하는 초직 일관 계속돼야 하는 정치 집단의 자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그다음에 또 호텔 경제학 발언,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오히려 스스로 패색이 짙다고 하는 걸,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것인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 위기에서 구출하게 할 건지, 그런 정책과 그런 비전들을 얘기를 해야지. 커피값 120원이 어떤 저천이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오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5년 전에 경기도의 계곡을 정비하고 나서 네. 계곡 상인들에게 다른 업종으로 다른 그 업으로 전업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들었던 게 예컨대 고 부가가치. 그렇죠. 그거 같이 있고, 그 당시 커피 원두의 가격이 한 120원 정도 되는데 네. 하루 종일 닭볶음탕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끓여갖고서 하나에 5만 원, 몇만 원 받아서 얼마나 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과정에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걸 이번에 좀 5년 전 얘기를 하면서 그걸 좀 정확치 못하게 좀 발언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커피 원두값이냐 5년 전 가격이냐 지금 자영업자의 마음을 상하겠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김문수 후보의 경제 철학, 또 이 경제를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걸 갖고 이재명 후보와 토론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의 이제 대응 방식을 우리 언론에서 또 이제 관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른바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얘기해서 정면 돌파입니다. 네. 정면 돌파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쉐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유세 현장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서 본인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하고 호텔 경제, 이것도 이제 강력하게 아주 먼저 얘기를 꺼내가지고 막 하면서, 근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식한 소리, 바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상대 당에서는 네. 국민을 내려보는 오만한 태도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또 비판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후보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 대선 경선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대선 과정에서 그런 지연 말단적인 문제 갖고 말꼬리 잡고 하는 거에, 그런 거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후보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케이. 그거는 이제 말꼬리를 잡는 상대 정파에 대한 얘기다. 뭐 이런 그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기본 시리즈 공약을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절반 선거운동 이제 남아 있는데, 절반 선거운동 지날 때까지는 주로 경제 정책 관련해서 성장이라든지 네네네. 친기업 이런 네. 쪽에 주로 그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 딱 절반을 넘는 시점에 기본사회 이걸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어떤 성장과 분배, 이게 수레의 양축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정면 돌파입니까? 아니, 이건 술의 양축이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그런 겁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12.3 내란이 있었고 대통령 파면되고 국가의 지금 리더십이 좀 붕괴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기업인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외국과 뭔가 어쨌든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어떤 계약 같은 게 정부가 그 공무원들이 또 장관들이 나서서 좀 보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설명도 해주고,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다. 더 나아가 잘 살아야 된다. 근데 먹고 살고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을 하려면 성장의 원동력은, 그 동력은 기업이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정말 기업들이 활력을 좀 갖고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기업의 이익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성장의 과실들이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 함께 가는 사회가 기본 사회다. 출산, 주거, 의료, 복지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런 방향 나가겠다. 그건 종합적인 어떤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정성호 의원님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법률 전문가기도 하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 반대당에서는 이제
어떤 사법부 흔들기라고 이제 비난도 하는데 그런 부분 제가 질문 몇 개 드려볼게요. 네네네.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 접대 의혹 제기했고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판사가 부적절한 행위하면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신 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판사를 콕 집어서 공격하니까 과연 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를 들어서 네. 민주당 관련된 판결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주시하는 판결을 할 때는 눈치를 봐야 하는지 위축되지는 않을지 그래서 상대당은 이걸 사법부 흔들기라 그러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뭔지 저는 그걸 한번 판사들께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제가 중심에 서갖고 사법부의 독립을 판사들의 독립,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갖다가 34일 만에 내렸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날 때까지 평균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보면요. 네. 평균 소요 기간이 1200일인가 1300일 한 3.3년 정도 됩니다. 보통 가장 길었던 건 7년이 걸렸고 가장 짧았던 게 150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제1야당의 당대표가 네. 관계된 그 사건을 34일 만에 그야말로 기록도 안 읽고 처리했던 거예요. 국민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고등법원에서 재판 연기 신청을 내가 연기를 받아냈는데 그 지금 윤석열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재판부가 어떤 재판입니까? 이분이 지기현 판사가 네. 내란에 지금 우두머리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분이에요. 지금 뭐 형사소법 만들어진 일에 일관되게 일자로 계산했던 거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서 이게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고 석방을 했습니다. 네. 내란에 우두머리 석방했던 분이에요.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 재판은 당연히 공정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느껴지지 않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하 통로로 출입하게 하고 재판 비공개하고 지금 다시 국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공개도 하고 네. 지금 뭐 앞으로 정문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믿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정에서 자기가 또 해명을 했어요. 판사가 재판에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되지 자기 신상 문제를 또 재판정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례적일 겁니다.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한 거죠. 예. 법정에서 좀 본인이 그런 어쨌든 뭐 유흥업소 출입했다는 그 의혹이 있다고 하면 따로 본인이 입장을 발표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보도자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신상은 법정에서 자기 신상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이 이렇게 재판하겠다 이런 의지 표시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법원의 그 행태라든가 네. 고등법원에서 바로도 그다음에 기일 지정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법원에서 그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재판의 공정성, 그다음에 선고의 공정성 이거 다 훼손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기일을 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단 그 정성호 의원님 말씀은 지기현 판사라든지 조희대 대법관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그 판결을 했다 이렇게 그 민주당의 공식 입장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셨고요. 자, 이 부분은 그럼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공직선거법에서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진행하는 각종 입법 있잖아요. 네네. 지금 개정안, 재정안 뭐 이런 거. 네.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 삭제하는 법안. 네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 면소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네네. 대법관 100명 까지 늘리는 법안. 판결 내린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자, 이거는 중도층들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어쨌든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행위 부분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행위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검찰이나 법원에 많은 재량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축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뭐 우리가 일방으로 통과시킨다는 것보다도 좀 엄정하게 저희들이 논의 좀 해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네. 재판이 진행되는 그 시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그 대법관 증언 문제는 조희대 그 대법원에서 네. 재판의 신속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네. 사실 3개월 안 해도 되는 3개월 안에 뭐 선거법이니까 해도 되는 걸 34일 만에 끝냈습니다. 사실 재판의 신속 문제는 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느리다고 하니까 네네.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거부터 많이 논의됐던 게 대법관 증언 문제거든요.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대법관 증언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지키려고 네.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관 증언 문제는 충분히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법의 왜곡자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네. 여야가 잘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거를 묶어서 상대 당은 이게 이제 사법부 흔들기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삼권 분립 무력화되고 삼권 통일이 되는 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또 사법부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판사들이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는 거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어떻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지난 세월을 보면 더 사법부의 독립 또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더 많이 옹호해 왔습니다. 저는 그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정성호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 이른바 원조 친명 자장으로 불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삶의 과정, 그 성장 스토리를 보면은 네. 가장 바닥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 스토리 자체가 대한민국의 어떤 기회와 희망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38년 직위입니다. 매우 유능한 사람입니다. 매우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유능한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